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2페이지 매입세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의 구조. 매입세액은요. 매입세액에서 과세표준 얘기는 왜 안 나올까요? 매입세액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매출자가 과세표준을 결정하잖아요.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매출자가 하니까. 우리는 이제 매입세액은 그 세금계산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세표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을 먼저 정리하고 거기서 애정신고 때 누락된 거 있으면 역시 이것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애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도 있으면 여기다 넣습니다.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제도가 뭐냐 하면은요. 원래 세금계산서 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매출자,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가 거래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줄 경우에 안 해주면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면 매입자가 더 손해를 봐요. 왜냐면 매입자는 만약에 그게 1억짜리 정도의 그 거래 금액이라면 벌써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커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만 해도 100만 원이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매입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못 받게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매입세금 계산서를 못 받게 된다. 그러면 매입세액 100만 원 그냥 공제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자가 발행을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거래명세표라든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다 해서 매입자가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를 두고 있어요. 매출자가 발행 안 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위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공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분류를 해요. 현금 영수증까지. 이것도 공제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입세액 공제가 또 뭐가 있느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건 해당 사업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통조림 제조업이라든가 통조림 제조공장 또는 식당. 이런 데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냐면요. 요 뒤에 이게 나오나 뭐냐. 의제 매입세액 안 나오는군요. 여기 나오는군요. 여기 나오네요. 자, 의제 매입세액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제 매입세액의 신고에 관한 것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FAT 1급에서 의제 매입세액의 개념에 대한 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자,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 이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쓰는 원재료는 면세예요.
원재료는 면세인데 이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제조해가지고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예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조림, 꽁치, 고등어 이런 거 쓰죠. 꽁치, 고등어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면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치, 고등어를 사올 때는 세금이 없어요. 면세. 매입세액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조림으로 가공해서 팔면은 통조림은 가공식품이라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기업은 상대적으로 원재료를 쓰고 있는 것이 면세가 아니라 과세 재화로 만드는 업종에 비해서는 부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원재료에서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은 전부 과세가 돼. 그러면 부담이 커집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도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됩니다. 식당도 밥을 하려면 쌀하고 또 반찬을 하려면 무, 배추 이런 농산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농산물이 전부 다 뭐예요? 면세예요. 쌀도 면세요. 무, 배추, 뭐 고추 뭐 이런 거 다 면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다 면세인데 밥은 과세가 돼요. 그러면 식당업도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은 거의 없어. 그런데 매출세액은 상대적으로 너무 크죠. 그런 사업자들에게 매입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줬다.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을 일부 인정해 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업종이 식당, 영세 식당은 가장 많은 금액의 의제 매입세액을 현재 공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냐, 유흥음식점이냐, 그것이 제조업이냐, 또 개인회사냐, 법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율이나 한도액에 대해서는 FAT 1급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TAT 2급에 가야 뭐 한도율이라든가 또 계산하는 방법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를 알아주는 정도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또는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영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에 말이죠. 우리 2018년도에 그 저희 학원에 이 바로 여러분 팀 회계팀에 이수자 평가라는 제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수자 평가 받을 차례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FAT 1급 그때도 FAT 1급 반이었거든요. FAT 1급 반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이 실제로 실기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론에서 개념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 수업을 하고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별로 이거 각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것도 물론 물어봤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의제 매입세액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 거야. 의제 매입세액? 지금 그때 막 우리 실기하고 있을 텐데 실기에서 의제 매입세액 문제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 이론 배울 때 거니까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어요. 그거 우리 안 배웠다고.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당황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액 혹시 물어보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대로 면세 농산물로 제조업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자에게 일부 일부 매입세액을 인정해가지고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가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하고 비슷한 제도가 여기에는 없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중고자동차라든가 우리 지금 그 폐자원 수집하는 사업자들 있죠. 우리 그 동네 같은 데 보면은
폐자원 수집하는 박스 같은 거, 고철 같은 거, 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니아가에다 실어다가 그것을 동네에 있는 그 폐지 고철 수집상에게 팔죠. 예, 팔죠. 그러면 이제 그 수집상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딱 무게를 단대든가 해가지고 오늘 이거는 2만 원 하면 2만 원 주고 요거 3만 원이면 3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죠. 네, 그러면 자 매입을 할 때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보고 자 이거 매입했으니까 영수증 좀 발행해 주세요.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증빙이 없어. 고철 폐지를 다 샀는데 자기는 샀어요. 그런데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달, 두 달 모아서 어떻게 처분해요? 처분하는 사람은 업체를 상대로 해서 처분하죠. 철은 예를 들면 뭐 포항제철 같은 데다가 직접 상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판단 말이에요.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팔기 때문에 팔 때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그래. 그럼 자기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고철 수집상은 세금계산서 해줘야 돼요. 내가 팔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매입이 하나도 없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수증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뭐 카드 신용카드 뭐 발행해달라고 그래. 뭘 그래. 그러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러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또 제도를 두고 있는 게 바로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관련된 의제매입세의 공제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 농산물하고 비슷한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이제 시한이 되어가지고 원래 2018년도 말로 이게 끝나는 건데 이게 국회에서 다시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 제도가.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도 원래 작년 교과서에서는 2018년도로 그 제도가 끝난다라고 돼 있었는데 세법이 다시 연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연장이 되었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구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제 매입세액. 이걸 어떻게 해요?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거죠. 이것도. 자, 이거 나오네.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예,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폐지, 고철 이런 수집상들이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변제 대손 매입세액 이런 것 등을 공제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의 출제 범위에서는 우리 FAT 1급에서는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만.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까지는 여러분이 의도 알아두시고 여기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뭐 이 부분은 거의 해당되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 보면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이런 부분이 위에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 여기에 가령 1,000만 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 근데 이 중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빼줘요. 빼줘.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 밑에서 이제 자세히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다시 빼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매입세액을 최대한 키워야 되겠죠. 없는 자료를 키울 수는 그건 탈세가 되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내가 매입세액, 매입한 자료는 최대한 어떻게 해요? 영수증 받아내야 돼. 세금계산서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돈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 챙기지 않으면 회사가 다 그게 이익이 날 거를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세금 내지 않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영수증 챙기지 못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여기서 다른 영수증은 안 돼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밑에 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세액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의 그 구조를 여기 양식에서 이제 여러분이 신고서를 전부 전산으로 작성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수기로 작성한다면 뭐 전산도 수기도 양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매입세액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아까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그랬죠. 예, 일반 매입 또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일반 매입은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 건물이라든가 차량 산 것들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에 들어가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들어가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같은 거예요. 아니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그래서 매입세액 합계를 다 구합니다. 1811만원. 이게 과세 표준이죠. 공급가에. 거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다 표시해요. 지금은 없다는 거죠. 있으면 여기다 표시합니다. 그걸 뺍니다. 차감계. 이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 책에 있는 그 구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냐. 첫째,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 공제하는 매입세이군요. 공제받지 못하는. 여기는 지금 공제하는 매입세. 그렇죠. 자, 공제하는 매입세액. 네,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이거는 우리 실기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의제 매입세액은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는 알고 계시고 실기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첫째,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세법상 의무 불이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발행하면서 국세청에 전송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이 그때그때 전송이 되는 거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부 다 받았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제출을 안 하면 그게 의무 불이행으로서 그 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다. 이건 당연히 못 받죠. 부실기재했다. 이것도 못 받죠. 자, 부실기재라는 것은요. 이제 뒤에 보면은 세금계산서 우리 배울 때 반드시 기입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누락시키면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뭐냐?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운송 사업을 하는데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름철이 와가지고 너무 더워서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게실에다가 에어컨을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주기 위해서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삼성전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에서 220에 샀겠죠.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왜?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의 휴게실은 버스 기사들은 면세 사업자들이에요. 면세 사업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휴게실은 면세 관련 사업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자,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토지 자체가 면세이고 또 토지 관련 매입세이라는 건 토지에
뭔가를 변경하는 거죠. 뭐 임야를 대지로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 또 토지 평탄 작업이라든가 토지를 이렇게 토목공사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업무 무관한 매입세액도 당연히 공제를 안 해주겠죠. 업무 무관한 것은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비용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죠. 예. 회사 업무에 쓰이지 않는데 그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겠죠. 예. 사장님이 여름 휴가 가가지고 쓰고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예. 업무 무관. 그러니까 회사 비용도 안 되지만 역시 매입세 공제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기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아무튼 이 승용차 관련된 거는 뭐든지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승용차를 우리 회사가 샀다. 예, 이번에 영업부에서 소나타가 필요해가지고 영업부 직원들 업무용으로 소나타 한 대를 샀습니다. 예,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200만 원 공제 못 받아요. 그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고쳤어요. 거기에 부가세가 있겠죠? 공제 못 받는다. 왜?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것도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습니다. 접대비 관련된 거. 네. 거래처의 창립기념일에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를 샀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뭘 샀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거기 붙었어요. 그거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아요. 거래처 선물용이니까. 접대비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거.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매입세액이 원래 이제 공제가 안 됩니다만은 여기 주 2를 보라는 게 뭐냐면 공제가 안 될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거의 바보예요.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여기 주 2에. 그런데 여러분이 주 2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1월 1일 또는 7월 1일. 왜냐하면 우리 과세기간이 1기와 2기가 있으니까 과세기간의 기산일 1기는 1월 1일부터 기산이 되고 2기는 7월 1일부터 기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역산한 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엄격할 것 같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건에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굉장히 여유를 많이 주죠.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자, 오늘이 6월 3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6월 3일 날 내가 에어컨 5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그때까지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아직도 안 했어.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못 받겠죠. 사업자 등록증 없으니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해달라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자 보세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자, 과세기간이 지금 1기가 6월 30일에 끝나죠. 그러면 20일 이내면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이니까 1월 1일이 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7월 20일 내에 내가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 그러더라도 6월 말쯤 돼서 7월 초가 되면은요
벌써 사업자들끼리 사장님들끼리 서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에 세금 계산서를 뭐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등. 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매출은 많은데 매입 자료를 못 받았다 이거죠. 세금 계산서를. 그럼 막 그런 고민들을 서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귀를 막고 살지 않는 한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면 그런 문제를 이미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세금 계산서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받지? 나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네? 그럼 가서 하면 돼요. 7월 20일까지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7월 20일 이전부터 1월 1일 사이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세액은 공제를 안 해주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 나중에 실무에서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복습이 많이 돼요. 시험에서 또 많이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세액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납부할 세액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첫날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그것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는 지금 매출세액이 6,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이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 4,300만 원을 납부하는 납부세액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면 부가가치세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세금계산서. 네. 자, 세금계산서는 아주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거래징수라는 걸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거래징수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이미 거래징수라는 말을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거래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거래징수라는 것은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떻게 해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어떤 것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다. 세금 계산서가 바로 세금 영수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거래징수 당했다 하는 거 매입자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자, 세금 계산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뭐 지금이 정보화 시대인 만큼 종이 세금 계산서는 극히 적습니다. 자, 종이 세금 계산서 내용을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2매를 작성합니다. 네, 뭐 먹지처럼 앞장을 쓰면 뒷장도 이렇게 자동으로 써지죠. 볼펜으로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종이 세금 계산서죠. 물론 컴퓨터로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출력 장치에다가. 그런데 이제 도트 프린터로 옛날에 세게 따라락 때리는 그런 프린터로 충격식으로 2매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2매를 작성하여 한 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한 매를 보관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종이 세금계산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또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역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종이 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예.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정보통신망, 홈택스라는 정보통신망이 있죠. 홈택스가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는 망은 아니지만 모든 세금의 신고와 뭐 이런 것들을 그 세무 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죠. 거기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산 시스템으로 발급을 할 때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해서 의무 발급 대상자, 네,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첫째, 법인.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죠. 예,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그런데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좀 더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말이죠. 직전 과세 공급가액과, 즉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를 3억 원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면세와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만 가지고 3억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고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과세와 면세를 더해서 합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의무발급 대상자가 훨씬 늘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버스 운송 사업하고 관광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송하고 관광버스 사업하고 겸용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그 관광버스의 매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인데, 이제는 시내버스하고 합쳐서 면세 사업하고 합쳐서 3억 이상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의무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예. 종이세금계산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걸 잘 모아둔다는 거가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신고하는 때까지 모아줘야 되는데 분실하면 당장 큰일 나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분실 우려가 없단 말이에요. 예, 발급하면서 다 이메일로 전송하고 국세청에 전송됐고.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3억 원 미만인 사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느냐? 그런 개인사업자가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의무발급 대상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급한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장에게 전송.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발행했다. 그건 자동 전송된 거예요. 홈택스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로 국세청 전송 이런 메뉴가 없어요. 국세청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세청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예, 이런 더존 스마트 A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를 전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자 어디 있느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에 가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요 메뉴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시험 볼 때는 요 메뉴를 써야 돼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발급하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 실무 프로그램에서 이거 일일이 이거 단추에 가서 전송을 수동으로 하도록 해놨을까요? 그렇게 안 해놨겠죠. 담당자가 전송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날 24시 안에 전송되도록 메뉴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세청에 빨리 전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동 전송하는 거고 그냥 놔두면 그 다음날 24시까지 자동으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은 의무 발급 대상자이고 개인 중에서는 과세와 면세 사업의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직전 연도가 3억 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전송은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아까 말씀드린 부실기재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잘못 기재하면 부실기재가 돼요.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이거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면요. 굵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세금계산서 그림 아까 여기 봤죠. 자, 이거 세금계산서가 아니네.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파란색이니까 이거는 지금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볼까요? 이거는 지금 매입이죠. 매입. 자, 여기 지금 굵게 표시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게 공급자죠. 공급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이게 사업자 번호거든요. 상호, 성명. 요거 반드시 정확히 기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공급받는 자 쪽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어디만 굵게 돼 있어요? 등록번호만 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누락하면 안 되고 정확히 기록해야 돼요. 또 어디가 굵게 돼 있는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굵게 돼 있습니다. 자, 작성일자. 요 밑에 있는 요 날짜는 공급일자예요. 공급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쓰는 작성일자. 이거 정확해야 돼요. 작성일자라는 건 뭐냐면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예요. 공급일은 뭐냐면 상품 인도한 날짜예요. 상품 인도일. 그러니까 만약에 7월 10일 날 홍이 산삼 그다음에 또 7월 20일 날은 7월 25일 날은 이렇게 공급일이 여러 날짜에 걸쳐서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월말로 해가지고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작성일자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공급가액. 물론 여기 있는 공급가액과 같은 겁니다. 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세액. 물론 여기 있는 세액과 같은 겁니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말이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든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 것을 찾으라든가 이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세금계산서에 굵게 표시된 영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지금 그것이 여기에 정리돼요.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나머지 항목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언제 발급하게 해서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무엇을? 세금계산서를. 이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이 여기 없는데, 네, 이거 외에 말이죠.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한 두 가지만 더 적어 드릴게요. 자,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월말로 발행한다는 것도 있던데, 이게 뭐냐면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발급 제도입니다. 자, 월말로 발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월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월말로, 그러니까 월말로라는 건 작성일자를 월말로 하라 이거예요. 5월달 거래다 그러면 5월달 거래가 4번 있었어요. 그러면 4건을 거기 공급일로 표시해서 5월 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6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돼요. 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 넘어갔잖아요. 5월 거래를. 아니, 그러니까 4월에 거래한 것도 같이 묶어서 5월 말에 신고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월 단위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5월 31일자로 하나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자, 또 세금계산서는 그러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는데,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경우는 없느냐? 있습니다. 공급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를 받았을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열고요. 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내에 대금을 받으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금을 미리 받았어야 돼, 원래는. 대금을 미리 받으면 물건은 안 줬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돼요.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금방 줄 테니까 세금계산서를 미리 좀 발급해 주세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발급했습니다. 예, 돈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대금을 7일 내에 받아야 돼요. 예, 발급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래야 정상 발급으로 봐요. 자,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하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한다면 발급을 하는데, 원래는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이라든가 뭐를. 근데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7일 내에만 대금이 입금이 되면 세금계산서는 정상 발급이다. 대금을 완전히 다 받아야 되나요? 7일 이내에? 일부만 받아도 됩니다. 네,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는 또 외상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계산서의 발급까지 했고요. 영수증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진짜 끝나겠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